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320페이지요. 자, 일단 강의 노트는 보니까 이게 40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40페이지. 금융. 자, 이 금융과 첫 번째 볼 게 뭐냐? 아주 간단하지만요. 거기 있는 금융 기초에서 항상 금융의 결국은 기본 전제가 뭡니까? 타인의 돈을 활용한다 이거요. 하는데 남돈 활용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분 형태로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채 형태로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얘도 실제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했듯이 할인 현금 시분 분석과 똑같은 거예요. 얘도 항상 보니까 이런 예를 좀 기억하시는데 먼저 할 건 뭐냐? 지분은 이겁니다.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식. 거꾸로 뭐 있습니까? 반대로 부채라는 것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곧 이게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결국은 은행 대출이 있죠? 이런 게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보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항상 이제 이 금융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로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 실제 시험도 반드시 우리 말 쓰고 뒤에 반드시 영어 약자를 써주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대충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어로 돼 있는 글씨는 전부 다 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syndicate가 있어요. 그 다음에 joint venture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외에 뭐 있습니까? project financing. 보통 이걸 줄여서 PF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리고 REITs, 그 다음에 펀더, 그 다음에 그 외에 보니까 유무상 성자, 이런 건데, 우리 지금 책에 보니까 이 리츠가 있죠? 책에 있는 리츠는 내용 보지 마세요. 이 법조문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 법조문 바뀐 걸 새로 정리를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만큼은 절대 리츠하고 한국의 부동산 금융이 있어요. 이건 보면 안 돼.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바뀐 법 자체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도 있죠. 부채는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저당. 그러니까 저당을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모기지라고 해요. 모기지. 그 다음에 신탁증서. 또 뭐가 있냐 보니까 저기 있는 사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습니까? 그 외 나머지 이런 거 있죠. 비가 붙은 건 전부 다 이건 부채. 그래 아시고요. 혹시 있죠? 우리 비록 과거에 시험 났던 메자닌. 여기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인데, 이 메자닌도 뭐 일종의 부채 속에 포함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용을 다 보지만 대충 머리 영어 나 있어. 이건 지분이고 아닌 건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있죠. 우리 강의 두 번째 보니까 저당에서 토지금융, 주택금융이 있죠. 그냥 넘어가자고 이제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있죠. 물어보자고. 보통 일반인들이 타인 돈 끌어올 때 지분 형태로 끌어옵니까? 부채 형태로 끌어옵니까? 중에 주로 어떤 걸 많이 끌어옵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당을 봐보 저당. 즉, 은행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저당
상환 방법이라 쓴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동산 금융은요, 실제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힘든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점수 잘 맞춰, 이거. 진짜.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 금융기관 쓰고 있는 그 용어 좀 다르다고, 이게. 내용 자체 다른 거예요. 다른데, 내면 거의 대부분 맞추더라고. 왜 그러냐? 예를 보면요. 책에 있는 내용, 글자 그대로 시험 내야 돼. 말을 좀 바꿔버리지. 그럼 내용이 확 바꿔버려. 바뀌어버리니까 누구든 자신있게 이 내용 바꿀 수가 없어. 좀 바꾸죠. 바꾸는 순간 바로 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꼼짝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용은 진짜 어렵지만 오히려 문제 답맞추기 훨씬 쉽다고, 이게. 자, 일단 여러분 금융은요, 이렇게 우리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우리 거기 강의 노트 있죠? 그 순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이 한 문제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고정금리야.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건. 두 번째 보니까 저당 유동화하고 MBS가 한 문제야. 합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이제 머리 아픈 건데요. 리츠하고 PF가 있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이 매년 한 6개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5개, 6개. 나오는데 둘 다가 별개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둘 중 한 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여기서 무조건 시험 4개 돼 있어요. 다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네 번째. 한국의 금융 중에 특히 보통 우리 시험 낼 때 주택연금 쪽에 시험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로는 시험 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을 살 때 있죠. 집 살 때 어떤 대출을 보니까 9개인가 있어, 9개인가. 디딤돌 대출. 하여튼 엄청 많아.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안 내고 이걸 많이 낸다고. 주택금융 깔끔하거든. 딱 한 개 있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4개, 이렇게. 4개인데 여기 1개, 2개, 3개, 4개. 여기서 2개 나오는데 여기 2개 나와. 둘 중에 1개에서. 보통 그래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저당 상환 방식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저당 상환 방식 이거요. 은행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방식인데요. 자, 첫 번째 할 건 이것부터 하자고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 먼저 이건 뭔지 알죠? 표면금리하고 유효금리가 뭔지 알죠? 액면거든. 은행에서 보니까 내가 저축하면 3% 준대. 그게 뭐예요? 이게 표면금리지. 겉으로 나와 있는 금리. 유효금리는 세금 빼잖아. 각종 비용 빼잖아.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실제 내순에 질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이게 유효금리. 이렇게 쓴다고요. 그건 구분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건 이미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금리는 표면금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명목금리란 게 뭔지 아세요? 명목금리. 명목이란 말이 뭐냐?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리예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리를 통칭해서 명목금리를 쓴다고. 그러면 이 명목금리를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정금리일 때 이 명목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변동금리일 때, 그 다음에 명목금리 어떻게 될까 다 보자고요. 보는데, 이 고정금리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글자 나오네? 이 글자 나오면 이건 뭐 있어? 고정금리구나, 변동, 이거 마시면 돼. 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고정금리. 자, 무슨 말이냐? 자,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주는 것은 이자지. 결국은 대출자는 뭐 돈을 빌려준 거야, 이 사람한테. 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출자의 입장에 이건 수익률.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은 무슨 수익입니까? 대출자인 내가 차입자는 바라는 수익이라고. 이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이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고정금리 그 수익 공식이. 요구식 공식이 뭐야?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에다 했는데 무위험률 같은 말이 뭐냐? 실질이자.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위험률.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프레율. 이렇습니다. 똑같잖아.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에다가 예상된 인프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이 공식을 정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한 개 더요. 좀 따겠지만 고정금리를 한번 정해지면은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가는 거지. 그럼 고정금리는 그 속에 인프레가 포함되어 있어, 아니면 제외되어 있어? 이거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레가 원금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어디에? 금리 속에, 이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준금리란 것은, 자, 요거는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항상 기준금리는 뭐 있습니까? 이거는 대출 기간 중에서 변화가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보면 변동금리는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내내 이 금리 변동이 있죠. 있으면 이 기준금리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항상 보니까 한국은행이 매달마다 발표하던데 할 때 기준금리를 변동한답니까? 가상금리 변동한답니까? 기준금리지. 기준금리가 변화가 있고 가상금리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한번 딱 정해지지.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1.1 이렇게 쓰거든. 그럼 무조건 이 기준금리에 대해준다 항상.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좋다. 이때 여기 있는 가상금리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요.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 개인의 뭐요? 그렇죠. 신용상태, 신용세.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우리 콜금리가 뭔지 알죠? 단기성. 은행 간에 빌려주는 거야. 하루 24시간 동안. 초단기 금리. 그런 걸 알지. 또 CD 금리. CD가 뭐죠? 양도성 정서예금 정서. 양도성 정서예금. 네, 그냥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개 더요. 코픽스. 자, 중요한 첫 번째. 여말 나오잖아. 여말 나오면 무슨 금리?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괜히 안에 공식 달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 설명들에 요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더 하셔야 돼. 우리 과거에 우리 25회 때입니까? 나왔을 때 요건 시험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잔머리 굴리다 자기가 코 빠진 거야. 그래서 답이 없는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 사실 그렇게 내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좋다. 요 두 개는요. 우리 차입자 입장에 결국은 어느 걸 갈아탈려기 중요하거든. 그죠?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어느 게 훨씬 유리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사실은요. 보통 CD 금리는 금리 변동의 통상주로 뭐 있습니까? 3개월을 주고 있어. 코픽스는 뭐냐? 보통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땐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인가? 단 차입자 입장에서 이런 걸 분명히 낼 것 같아. 아직 지금 안 냈지만. 자, 한번 해볼게. 1, 2, 3, 4, 5, 6. 최초 금리 3%. 매달마다 인프레가 1% 올라간대. 이렇게. 응? 그러면 CD 금리는 3% 그냥 쭉 가. 가다가 3개월마다 변동하거든? 이때 3개월 돼서 뭐 있습니까? 6%. 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9% 이렇게 간다고. 6% 가다가. 근데 요 코픽스는 6개월만 변동이 있지. 3개월 주구장창 가다가 6개월 가서 9% 올라가.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코픽스지? 그죠? 얘가 유리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요. CD지? 그죠? 네, 일단 그런 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갈아타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했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 안에 제목보다 이게 중요해. 이렇게 설명된 게 누구 집 자식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이런 미묘한 차이는 좀 따로 기억하시라고. 이런 것은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그 강의노트 41페이지 있는 그 내용, 우리 좌측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로 1번, 갈로 2번.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무조건 그냥 튀어나와야 돼. 또 이 실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갈로 2번 갑니다. 이제 2번 보니까 위험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거 참고로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보세요. 요 위험이 커지면 고정금리는요? 그죠? 네. 그럼 결국은 어떤 위험이 있어서 봐보자고. 응?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거요. 맨 처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누가 떠안을 것이 묻는데 결론.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 두 번째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말 뜻이 뭐예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차입자 어떤 개인의 능력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거지. 은행 어떤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자, 반대로 조기 상환이 뭐냐? 이게 조기 상환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현재 뭐 돈을 빌려주었어. 5년 전에. 자, 5년 전에 빌려주었었는데 얼마 빌려주면 10억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20년간 빌려줄 목적인데 5년 경과도 현재 보니까 그 기간 중 꼬박꼬박 원금이자 갚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5년 경과는 현실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보니까 이게 7억 정도 7억 남아있더래요. 근데 여기 있는 빌려간 차입자가 갑자기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출자한테 원금을 갚는 거예요. 돈이 조기 상환되었지.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위험이 있는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출자 뭐 있습니까? 이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 매달마다 원금 이자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뭐 있습니까? 5년 되니까 이 원금을 몽땅 갚은 결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게 결국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서 대출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우리 최근에 보니까 대부분 다 3년 이내 갚을 때 뭐가 부과됩니까? 페널티. 수수료 있죠? 이거 부과할 목적이 그거야. 대출자가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받는 게 페널티.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은요. 무조건 하여튼 뭐 예상보다 실제가 더 높느냐 따지지. 무조건 하여튼 이 지문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실질 인플레이 더 높다 나오게 돼 있어. 지문 자체가. 무조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실질 같은 거죠.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이게 더 높은 경우 같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같이 보시라고 전부 다. 몽땅 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한 명은 이익이고 한 명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진다 또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쓰면 있는 사람 피복이 돼 있어. 없는 분이 이익 본다고.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 답 됩니다.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 써도 하자 없습니다. 자, 즉 이 말은 이건 차입자야. 손해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대출자라고. 같은 맥락이 뭐냐? 채무자가 이익이고 채권자가 무조건 이익입니다. 임차인, 채권자 손해입니다. 임차인이 이익, 임대인 손해라고. 자, 설명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자, 원래 3년쯤 되면 예상 인플레이션이 3%가 발생을 고려한답니다. 돈을 빌려줄 현재 실제 실질 이자가 있죠? 여기 2% 일부 가정한다고. 그러면 은행들은 이걸 고려해서 5%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해주면 계속까지 가겠다. 고정금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3년 되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얘가 5%가 발생한대. 원래는 얘는 얼마 해줘야 됩니까? 7% 해줄 걸 몇 프로 해주고 있습니까? 5%한 거죠. 그런 결과 은행들은 그만큼 손해볼 것이고 반대로 빌려간 얘는 이익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이익, 누가 손실을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묻고는 무조건 이거요. 없는 분이 이익을 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이 말 대신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쓸 때. 자, 그 다음요. 3번. 자, 그러면 3번은요. 요거 묻는 거야. 좋다. 저기 상환이 유리한 시기는 언제 될 것인가? 여기 있는 차입자가. 자, 다시 보세요. 다시 합니다. 내가 5년 전에 은행 돈 빌렸어요. 빌렸을 때 그때 쓰고 있는 금리가 무슨 금리냐? 최초에 계약되어진 금리야. 약정되어진 금리라고요. 다른 말로 뭐 있으면 이게 저당되어진 금리입니다. 여기에 보니 몇 프로냐? 10%, 10%. 근데 현 시점에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은행 저당 잡으니까 이때 시장 형성되는 건 시장 금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8%라면 여기 있는 차입자는 이 돈을 갚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 약정 또는 저당 금리가 높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 요거 시험 3번 냈어. 이렇게 냈고 반대로 냈고 이렇게 내서 뭐 있습니까? 유리하다 시험 낸 적이 있어. 항상 무조건 현재 시장에 있는 금리가 낮아야 돼. 응? 그러니까 연말 대신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낼 수도 있어. 쭉 빼버리고 떨어지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갚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째 가보겠습니다. 4번째. 자, 4번째는 동일한 조건일 때 초기 금리가 고정금리와 변동 중에 누가 더 낮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보세요. 자, 3년 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가 발생할 거 가정할게요. 3%. 그 최초 현재 보니까 실제 금리가 2% 된다 할게. 그러면 고정금리는 돈을 빌려줄 당시 반영되는 거지. 그럼 얘는 5% 갈 거 아니에요? 쭉 가는데 변동은 2% 가다가 3년째 가서 뭐 있습니까?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변동이 초기 대출금이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죠? 왜 낮을 것인가? 이유도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인플레 발생하잖아.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자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야? 손해본 만큼 금리를 올리면 요 위험은 누가 떠안는 거야 이제? 누가?
그래서 차입자가 떠안기 때문에 초기 대출금이 훨씬 낮다고 이게. 됐죠? 따라서 5번은 뭐 있습니까?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 이유? 같은 거요. 같은 거요. 이유 묻거든.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잘못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 외에 금리가 꽤 많거든요. 자, 요건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 근데 안에 내용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요. 우리 저당 대출 방식 고정금리가 있죠. 있고 크게 3개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수준, 조정 저당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차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게 차이가 뭔가 인플레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인플레를 갖다가 이걸 어디 속에 반영할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고정금리는 보니까 어디 반영되어 있습니까? 금리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 속에 반영되어 있어? 금리. 금리 속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사전에 반영되어 있으면 사후에 반영됩니까? 사전이죠. 변동금리를 금리 속에 반영하죠. 사전, 사후? 근데 요놈은 인플레 발생하면 금리를 갖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가격 수준 이 말이 뭐냐? 남아있는 잔금, 원금. 그래서 이런 원금에다가 뭐 있습니까? 반영시키는 방식이라고. 이거 시험 낼 수 있지만 만약에 낸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 발생했을 때 이자 등을 변동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을 조정한다 시험 나올 거라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다시 그렇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가변 이자율 조정이 있고 2번 조정 이자율 조정이 있어요. 조정 이자율. 3번 보니까 재협상 이자율 조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 끝이라고. 이런 구체적 내용을 보통 시험을 안 내요. 변동을 시험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런 공부한다면 주구장창 요것만 해야 돼요. 고정금리. 요 고정금리 3개 있거든. 우리말로 그냥 가자고. 이 뭐가 같은 거 이거? 원금만 균등한 거예요. 두 번째 원리금이 뭐죠? 원금이 작게죠? 세 번째는 최정식이 있어요. 요 3개인데 철저하게 있죠.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요 3개는 반드시 비교하세요. 요거 3개만. 요거 3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물론 거기 설명돼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 금리 나오거든요. 이 그림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라고.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이 그림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된 게 있어.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제목 봐보자고. 이 말이 뭐예요? 원리금이 매년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원리금이 동일하더라. 자, 다시. 요건 뭐예요? 원리금이 지금 제목이 매년마다 점점 올라가지. 요런 걸 뭐라고? 그런 점정식 GPM. 자, 마지막 요건 뭐예요? 원리금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다. 이걸 체감액.
감식, 상환 방식. 같은 말이 뭐냐? 이거 세 개 무조건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그림만 딱 그리고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 자, 요때는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요 두 개 차이도, 요 두 개 차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뭐 있냐? 매 기간마다 원금 지급이라든지 이자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그 다음에 최종 시간 딱 두 개만 기억하시고. 두 개만. 자, 일단 실제 한번 봐보자고. 자, 이런 거요. 만약에 내가 10억이란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돈을 갚을 건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조건은 이 고정금리입니다. 이때 이 금리가 10%일 걸 가정합니다. 10%. 첫 번째 우리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파란색. 요거부터 할게. 요거부터. 원금균등.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말임을. 매년마다 원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이 둘 합친 게 뭐죠? 합친 거? 원리금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봐보자, 실제. 자, 파란색이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 말 뜻이 뭔데요? 매년 같다는 거지. 대출기간 총 몇 년? 대출액은요? 매년마다 1억씩 낸다 이거지. 그죠? 요게 뭐냐 다른 말로 원금균등이에요. 자, 그럼 조심할 건 요거 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은 대출액에 또는 미상환 잔금 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줍니까?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떤 거? 이거 시험 많이 내거든요. 해볼게. 자, 보세요. 가보자고요. 최초 10억에 대해서 이자 10%면 이자 얼마요? 1억이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원리금 합계는 얼마요? 자, 이제 1억 갚았잖아. 그럼 남아있는 잔금? 그럼 2년째 이자 금액은 9천입니까? 1억입니까? 9천이 9천? 그러니까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절대 이 말씀 안 돼. 예? 자, 그러면서 요 이자 9천 되지. 그러면 원리금 합계는 1억 9천. 그 다음에 또 1억 갚았지. 8억 남았어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자 금액 8천. 원리금 1억 8천. 자동 나오겠네, 이제? 7천, 6천, 5천 갈 거네요. 그럼 보세요. 현재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은 첫해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1,000만씩 빠지지. 그래서 이게 항상 직선 형태로 보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가볼게요. 이때 원금은 매년 뭐 있습니까? 같지? 이자 지급액은 첫해 1억, 2년째 9천, 8천, 7천 똑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점점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흰색이 뭐냐? 요거요. 자, 얘는요. 요 값을 먼저 원리금이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 이 앞에 첫 시간에 했던 게 있습니다. 이 화폐 시간 같이 해서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지? 저당 상수요. 자, 대출액이 얼마죠? 아까 10년이니까 여기 0.16 났지, 아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년마다 원리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맨 먼저 이자부터 계산합니다. 10억에 10% 이자 얼마?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요금 나야 되지. 그러니까 첫 해 원리금 상환액 6천. 원금 6천 갚았어. 남아있는 금액 9억 4천 남았잖아. 자, 9억 4천 이자 10%예요. 9,400. 그죠? 요 두 개 합친 거 요금 나야 돼. 6,600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8억 7,400, 8,740, 6,800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리금상은 매년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된다고 이게. 그런데 원금은 첫 해 6,000, 6,600, 그다음 6,8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원금 상환액. 자, 그런데 이자 보세요. 첫 해 1억 9,400, 8,740이지? 요 간격이 같습니까? 요건 같지? 요거는 1,000만원씩. 요건 다르거든? 촉이 많이 빠지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빠진다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요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 공통점이 두 개 있어, 두 개. 자, 첫 번째 공통점.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합니까? 감소하고. 두 번째, 최초 이자 지급액. 보세요. 최초 이자 지급액 둘 다 얼마요? 1억이지. 그래서 동일하다. 요거 적어 놓으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있는 최정식 상환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금방 직장 가는 우리 앞에 있는 친구처럼 있죠? 직장 금방 들어가서 소득이 낮겠다, 그죠? 난 집을 샀단 말이야. 샀는데 웬걸 이 방식은 첫 해 2억 내야 돼. 이 방식 1억 6천 낸다고. 초기보다 너무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것처럼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낮을 땐 적게 원리금 내고 내 월가 올라가면 점점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이 커진다고.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뭐냐? 최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정식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보니까요, 요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상환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갚는데 이게 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부. 응? 그러니까 금액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갚으면 금액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갚는다는 말 뜻이. 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뭐 있습니까? 최정식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요거 마시면 돼. 다음 최정식의 설명할 목적이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첫 해 얘는 어떻게 되냐? 요거 내는 금액이 6천이야. 그 다음 8천이야. 그 다음 1억 1천이야. 그 다음 1억 4천이야. 4,300이야. 이렇게 가거든요. 내는 금액이. 자, 첫 해 10억에 이자 10%지. 이자 얼마? 인데 얘 낸 금액 얼마야? 냈으면 이자만 못 갚았을 거 아니야. 그만큼 뭐 있습니까? 결국은 원금 속에 뭡니까? 가산된다고. 결국 이게 뭐 첫 해 보니까 얼마? 10억 4천 되지. 남아있는 잔금이.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이게 1억 400 되지. 그죠? 10%니까. 근데 얘가 8천 냈지 않습니까? 또다시 여기 2,400 부족한 거지. 여기 원금 속에 또 가산돼.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10억 6,400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있습니까? 이게 이자 10%면 얼마 됩니까? 이자가 1억
640이지. 그죠? 낸 금액이 이제 얼마예요? 1억 1,000이면 이제 원금 갚겠지. 갚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340입니까? 갚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이 금액이 점 작아지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이 말은 초기는요, 내는 금액, 최초 돈을 빌려고 하는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 더 크다고, 이게. 그래서 남아있는 잔금 올라가다 있더라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는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 금액을 갚긴 갚았어. 근데 부채가 더 증가되니까 더 갚았다고. 요걸 말한 사람은 부해상환이 이게.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부해상환 또는 뭐 있습니까? 이 녀석이죠. 초기 미상환 잔금이 최초 대출 금액이 더 큰 경우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 자, 일단 요 그림만 가져가셔야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 가져가셔야 돼. 요것만 그리시면 더 이상 문제에서 틀릴 게 없지 않습니까? 물어주면 뭐 문제입니까? 이거 묻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문제 1번.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런 거요. 예,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큰 게 누구냐입니다.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초기에 보통 이제 초기 대신 뭐 있습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자금 회수. 회수가 늦은 게 누구예요?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많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초기에 적게 갚은 거지. 여기에 최정치가 아닙니까? 또 빠른 건 누구예요? 앞당 많이 갚은 거.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에 바로바로 비교하시라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 대부분 문제 다라고. 근데 이게 매년 나와. 이게. 요거 아니면 계산 문제야. 그래서 하여튼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책은 보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봐보죠. 책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간단히 끝내보죠. 이제. 자, 책에 323, 324 쭉쭉쭉 넘어갑니다. 뭐 쓸데면 다 넘어가서 있죠. 327. 그래서 328페이지. 거기서 뭐인가 하면 328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2번. 융자비율, LTV 있지. 이 융자비율 같은 말이 대부비율. 그 다음에 우체 갈로 3번 총부지 상환율 DTI 있지. 요 두 개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요건 무조건 계산 문제 풀기에서 해야 돼. 풀기에서. 이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최근 보니 연속 한 4년 나와서 계속 나왔다고. 계속 앞으로 낼 수 있어 얼마든지. 자, 그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예, 설명 꽤 많지만 다 필요 없겠네. 자, 335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저당 상환 방법 나 있죠? 거기 원래 고정금리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340페이지까지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실제 공부할 거 딱 2장이야. 응? 거기 있는 저당 상환 방법 그거만 하시면 돼. 그게 뭐냐? 요거리.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오늘 했던 거 요게 다인데요. 정리해 볼게요. 내용 꽤 많은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일단 지난주에 했던 지렛대 효과 통과. 그다음에 투자 위험. 그다음에 수익률까지 했어요. 네 번째 할 게 뭐냐? 최선의 투자한 선택인데요. 제일 먼저 할 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 수익률.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나오는 수익이 있는데 확률 나죠. 확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거 2개.
평균 분산 원리하고 차이점. 차이. 무조건 얘는 오직 뭐야? 한 곳. 얘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그죠? 보니까 A와 B가 있는데 기대 수익은 자, 수익은 A가 더 크고 위험도 뭐 있습니까? A가 큰 뭐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주로 이게 시험 나오거든. 오류 해결 방식 포트폴리오. 자, 목적 어떤 위험? 이 끝이에요.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어떨 때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어? 인데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이죠? 어떨 때 많이 제거한다고요? 작을수록 플러스 1은 위험 전혀 제거 못하지? 이게 문제 키워드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니까 저기 있는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있네. 자, 일단 조건이 일시불 조건, 연금 조건, 저당 또는 뭐요? 감채죠. 일시불은 한 번에 금액이 이동하는 거지. 연금은 매년 금액 알고 있는 거죠. 저당은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 모르는 거지. 이럴 때 보니까 연금 현가 역수. 연금 현가 역수. 저당 상수. 연금 내가 역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은행 돈 빌리면 돈을 갚을 때 사용되는 계수가 뭐 쓴다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반드시 돈 빌려간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상환 잔금은 항상 뭐 써야 돼? 연금 현가 쓴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업수지 계산인데 중요한 건 자, 유효조소득 뭘 빼주지? 경비.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 소득세 세금 나오죠. 이때 중요한 건 자, 영업경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지.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요 위에 있는 공실 및 불량부채. 소득세는 다시 보니까 손대이감. 요 계산 이수익에 포함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반드시 요 두 개 고려할 거를 한다죠?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 고려하더라는 거예요. 고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그 다음에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가 고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특히 비할인은 중요한 건 요 세 개 마시면 돼. 순소득 성수는 원래 정확한 말은 순영업소득 성수입니다. 성수. 지분 배당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제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목이. 자, 요거 세 개 있죠, 그죠? NPV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 공식은 수익에다가 비용 빼준다. 수익과 비용을 같게 만든다. 나누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모두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화폐가치. 철저하게 수익과 비용 뒤에 자동 따라올 게 현가 무조건 따라와라.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얘는 기준이 뭐보다 커야 돼?
얘는 기준은 항상 뭐요? 누구하고? 무조건 내부 기대는 항상 요구가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부터 커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본 다음에 이제 뭐 있으면 할인율 볼 때 할인율은 얘는 요거지, 내부지. 요거 두 개만 하시라고 이제. 지금부터 요거 두 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만.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얘는 요구 수익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그지? 먼저 파악할 필요 없지? 부의 극대화는 누구 거요? 얘 거지? 그죠? 가치 합산 원칙 누구 거요? 만약에 문제에서 있죠? 자, 결론. 요거 두 개 차이 묶거든. 무조건 얘는 좋은 말 나와야 돼. 응?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사실 얘는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해. 좀 나쁘다 말할 때,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쪽에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상.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여튼 그렇게 쭉 끌고 가시라. 자, 그리고 금융에서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 기억하셔야 되죠? 지분, 금융, 부채에 대한 예를 묻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묻는 거. 그 다음 앞에 제가 말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응? 이 재당 상환 방식 그 말로 묻는 게 있어요. 그 박사님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금융하면서 요번 텀에 이거 할 겁니다. 바로 있죠? 간평. 네? 왜? 금융하면서 바로 뭔가 하면 요번 텀은 감정평가를 먼저 할 거라고요. 하고 조금 쉬운 뭐 있습니까? 나머지 개발 관리 등을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이런 놈 할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 간평을 자꾸 빨리 마지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등한시 하더라고. 사실 훨씬 중요한데, 그게.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